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싱글톤을 먼저 할 건데요. 싱글톤을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MVC 프레임워크에서는 객체를 계속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객체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웹 개발 용어에서는 메모리 컨텍스트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뭐뭐 등장하죠? 어플리케이션, 웹서버가 죽을 때까지 계속 떠있는 메모리, 세션, 유저가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 유지되는 메모리, 마지막으로 리퀘스트 메모리, 하나의 요청당 존재하는 메모리를 구분하죠. 이 중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메모리들은 싱글톤이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얘를 불러내도 계속 싱글톤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 하나의 객체를 싱글톤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든 싱글톤을 만들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되게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데 그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크맵이에요. 이 코드가 이해되시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설명을 같이 해보죠. 오늘 사람 적으니까 천천히 설명할게요. ES6에서는요 코어 객체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ES6의 굉장한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ES3까지의 프로타입 체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ES6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예상하건대 코어 상속이 가능한 이유가 뭘로 예상되세요? 그 전까지는 자식 객체가 만들어지고 프로타입 체인으로 애들을 알고 있었던 건데, 부모를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누굴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된다? 뉴 때리면 사실은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아래 애들 참조를 잠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열을 상속받은 배열 객체가 나오지. 그쵸?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뉴 타겟이라는 건데, 하여튼 중요치 않고 위크맵을 상속받았으니까 이 싱글톤이라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위크맵이겠죠. 위크맵의 특성은 뭐냐면 일반적인 맵과 다른 점이 객체를 키로 쓰고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맵은 객체를 키로 쓸 수 없고 값을 키로 쓸 수밖에 없어요. 객체가 키로 안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맵에다가 키로 객체를 넣어버리면 투스트링 되거나 밸류 오브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객체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위크맵은 거꾸로 값으로 넣을 수 없고 반드시 객체만 넣을 수 있어. 참조값만 넣을 수 있어. 키가 참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크맵의 특성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뭐다? 키가 객체다. 키가 객체다. 그냥 맵은 키가 값인데 얘는 키가 객체야. 따라서 어떤 객체를 기반으로 무언가 값을 얻어내고 싶은 구조를 쓰고 싶다면 위크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위크맵을 쓸 건데 위크맵에서 헬스 getset을 제가 상속받아서 금지시켜놨죠. 죽어버리도록. 그러면 얘는 위크맵으로서 사람들이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 얘를 위크맵처럼 쓰려고 그러면 바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막아놨죠 제가. 그렇고 얘네들은 뭐만 쓴다면 get instance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싱글톤 객체한테 어떤 객체를 보내주면 이 객체의 생성자를 기준으로 키를 찾아서 이 키에 해당되는 객체가 없으면 얘를 싱글톤으로 잡고 아니면 있으면 걔를 보내. 옛날에 만든 애를. 라고 보이세요? 뭐지? 안 보이나? 자, 그러면 제가 현재 상속받은 객체의 헬스, 셋, get은 다 막아놨으니까 위크맵에 헬스, 셋, get을 쓰려면 슈퍼 참조자를 쓰게 됩니다. 슈퍼를. ES6는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 ES6는 ES3의 슈가 신텍스야 뭐 이런 거를 자꾸 보게 되니까 선입견을 갖게 돼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크맵으로는 작동할 수 없고 get instance만 제공할 건데 이 get instance에 부모 측 레이어를 쓰면 된단 말이죠. 헬스, get set을. 그럼 키로 뭘 넣을 거냐면 키로 넘어온 객체의 컨스트럭터로 키를 쓸 거란 말이야. 생성자가 키로 쓸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뭘 해주는 싱글톤이다? 클래스당 인스턴스 하나만 만들어주는 싱글톤인 거예요. 그렇죠? 클래스당 인스턴스 하나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얻으려고 싱글톤으로 얻어오면 싱글톤 객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키가 뭐다? 클래스죠. 클래스. 클래스당 하나의 인스턴스만 계속 get을 때리도록 돼 있으니까 get 인스턴스 때리면 없으면 만들어주지만 아니면 계속 걔가 나올 거란 말이야. 클래스당 인스턴스 하나만 유지한다. 비가 와서 다들 늦으신 거였구나. 돈 차고 있네요. 싱글톤. 이 싱글톤 이해하셔야 돼요. 한 절반 정도가 이해를 못하고 있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 이후에 모든 게 다 괴로워져. 이게 전부 다 괴로워져. 이거 반드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ES6에서는 코어 객체를 상속받을 수 있다. 위크맵은 내장되어 있는 코어 객체고 위크맵의 특징은 맥과 달리 키로 객체를 잡는다. 맵은 키로 값을 잡는다. 프리미티브 값을 잡는데 위크맵은 키로 객체를 잡아. 객체밖에 안 들어가. 값이 안 들어가. 값 들어가면 죽어. 그러면 저는 이걸 상속받아서 싱글톤 객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얘를 위크맵으로 쓰기를 원하진 않아. 따라서 위크맵으로 사용하기 위한 메소드 3개를 제가 막아버렸어. 그럼 이 객체로부터 헬스, 셋, get을 위크맵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막혔죠? 그럼 얘가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는 getInstance다. getInstance의 인자로 뭘 받았냐면 어떤 객체를 받아. 이 객체를 받았을 때 객체의 생성자를 키로 해서 조사해봐서 있으면 그 해당되는 키에 녀석이 그냥 나오는데 이 행성자를 키로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 없으면 이 객체를 거기다 넣어줘. 그러면 이 객체가 바로 싱글톤이 되고 이후부터는 이 객체만 계속 리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당 객체 하나만 계속 리턴하는 구조의 싱글턴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의 도움을 받으면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씩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클래스 전용 싱글톤 객체가 아니라 수많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씩만 기록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좀 나아졌어요. 한 3번 반복하니까 좀 나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성자당 하나의 객체만 리턴할 거다. 생성자당 하나의 객체만 리턴할 거다. 이렇게 관리되면 공통으로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싱글톤 객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객체 같은 거 보통 관리라든지 표기는 질문이 어렵네. 관리가 뭔데? 지금 현재 이 싱글톤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객체들이 어떤 건지. 이 싱글톤 객체를 사용할 객체가 누구냐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그걸 왜 알아야 되지? 얘는 객체를 불출할 책임만 있는 거지. 여기에 무슨 포인터 참조 개수를 파악할 것도 아니고 메모리 해제할 것도 아니니까. 특히 위크맵 구조의 좋은 점은 키로 설정되어 있는 객체가 가비지 컬렉팅 나가면 위크맵에서 자동으로 항목이 삭제돼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물론 여기선 클래스 잡을 거니까 클래스의 정의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안 죽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점도 좋은 점이에요. ES6의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코어 객체들이 굉장히 쓸모가 많고 핵심적인 객체들만 들어있어서 응용하려면 마음대로 응용해서 거의 다른 언어의 굉장한 양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싱글톤 처음 보시죠? 자바스크립트에 싱글톤 만든 거. 자, 그럼 이제 싱글톤 객체를 제가 하나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 싱글톤을 만들 건데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잘 볼까요? 테스트는 그냥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싱글톤으로 만들 수도 있게끔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싱글톤이라고 객체를 얻겠다라고 인자를 생성자에 보내면 얘는 즉시 싱글톤 객체로부터 자기를 보내서 인스턴스를 받아요. 똑같은 인스턴스가 계속 나오겠죠. 자바스크립트 생성자 특성에 대해서 아세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자바스크립트 생성자가 new에 반응해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거나 프리머티브 값을 리턴하면 원래 그 객체의 디스가 제대로 반환이 됩니다. 근데 프리머티브 값이 아닌 객체를 반환하면 new의 결과가 이 객체가 나오게 돼요. 원래 그런 특성이 있어요. 원래부터. 여기 당연히 똑같죠. 지금 보면 얘가 리턴하고 있잖아요. 리턴 객체를 하고 있죠. 리턴 객체를 하면 이 new 때린 얘가 인스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얘가 나가요. 응? 이런 특성이 원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싱글톤을 true로 한 다음에 new를 때리면 얘가 나갈 거란 말이지. 싱글톤이 펄스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나갈 거지만 이런 구조로 제가 테스트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테스트를 써보면 첫 번째 테스트를 만들 때 제가 true를 때렸죠. 그렇죠? 두 번째 테스트 만들 때 제가 true를 때렸죠. 그럼 이 두 개는 싱글톤 객체일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true 안 때렸죠. 그냥 만들었죠. 얘는 그냥 인스턴스일 거 아니에요. 컨솔 로그에서 비교해보면 테스트 1과 2는 일치한단 말이지. 싱글톤 객체니까 똑같이 new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2와 3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죠? 똑같이 new를 때리지만 싱글톤 객체를 만드는 별도의 제너레이터나 서비스 레이어를 만들기 싫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똑같이 뉴만 때려서 인자만 달라지는 걸로 내가 싱글톤을 얻을 건지 아니면 개별 인스턴스를 얻을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콘솔 로그는 true고 두 번째 콘솔 로그는 false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할 때 ES6를 살살 쓰잖아요. 살살. 그죠? 이거 살살 쓰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은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서 약간 한 단계 위를 더 써볼게요. 예? 위크맨 쓰는 것도 처음 보신 거랑 마찬가지죠. 어디다 쓰나 하다가. 그죠? 조금씩만 더 써볼게요. 조금씩만. 이래요. 싱글톤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클래스에나 적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죠. 이 싱글톤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 유혹에 빠지면 항상 빠져나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이걸 스태틱으로 만들고 싶다라면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항상 의심하세요. 나는 인스턴스와 메소드를 만들 거야. 예를 들면 이 싱글톤. 싱글톤은 제가 이거 다 스태틱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쵸?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싱글톤 객체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스태틱으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 수많은 싱글톤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분리해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스태틱의 유혹에 빠지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뭔가 잘못 만들고 있겠지. 똑같은 스태틱은 언제나 뭘로 환원할 수 있다? 인스턴스로 환원할 수 있고 그 인스턴스 하나로 환원할 수 있단 말이야. 객체 지향은 뭘 쓴다? 컨텍스트를 사용한다. 컨텍스트는 어디서 발생하는데? 인스턴스에서 발생한다.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스태틱은 클래스 컨텍스트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객체 지향이 원하는 컨텍스트가 아니죠. 객체 지향에서 인스턴스의 컨텍스트를 원하는 거지. 응? 그렇죠? 그럼 언제 스태틱의 유혹에 빠지죠? 내가 그 인스턴스의 참조를 얘한테 줄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 빠지는 거죠. 줄 방법이 없는데 클래스는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문제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유혹에 빠져. 객체들은 객체망을 구성해서 서로의 의존성을 정리하고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를 알기가 싫은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스태틱의 유혹에 빠진단 말이야. 이미 그 순간 역할 모델은 끝난 거죠. 이미. 메스 사인은 괜찮아. 걔하고 아무하고도 계약을 안 맺을 거니까. 그럼 내가 만들려는 스태틱이 정말 유틸리티냐 이거야. 아닐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 실력이 있을 리가 없어. 다 가져다 쓸 거 아니야. 그렇죠? 보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혹에 빠질 때 객체 지향을 쓰는데 스태틱이 난무한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싱글톤. 좀 워밍업이 되시죠? ES6. 좀 앞에 좀 채워. 이쪽 많이 피었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쓰는 거 보니까 벙찌는 또 이 표정은 뭐지? 한 4분의 3이 알아듣는 것 같다가 여기 코드를 보더니 또 벙찌네. 이렇게 쓰려고 이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려고. 다음. 오늘의 주제인 MVC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예요.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역할 모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차근차근 MVC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태초에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조종자라는 뜻이죠. 조종자. 말 그대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과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컨트롤러. 그렇죠? 예, 컨트롤러 이퀄 과장입니다. 예, 과장이 뭐 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로는 모델을 생성하는 책임이 있어요. 컨트롤러한테는. 그럼 컨트롤러가 생성하는 모델은 뭐야? 모델이란 순수한 데이터 원형을 얘기한다. 앞으로 내가 다루게 될 순수한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러는 이 모델을 조작해서 뭔가 하고 싶어. 뭔가 할까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니까 이 컨트롤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다? 쉽게 설명하면 데이터를 가져다 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개발은 태반타보다 예쁜 데이터 뷰어다. 기본적으로 예쁜 데이터 뷰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근원이 되는 건 데이터야. 이 데이터를 바로 모델이라고 부릅시다. 제가 정한 용어가 아니라 그냥 MVC 용어예요. 컨트롤러의 첫 번째 책임은 모델을 가져오는 거야. 혹은 생성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옵저버 패턴 배웠잖아요. 모델의 변화가 있으면 이 모델의 변화를 다시 컨트롤러가 수신하고 싶어. 왜? 모델과 컨트롤러를 강하게 바인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약하게 바인딩하고 싶어. 옵저버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옵저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서브젝트가 되고 컨트롤러가 옵저버가 되겠죠. 그래서 모델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다시 컨트롤러가 캐치해서, 왜 캐치해야 돼요?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모델이 변했잖아. 그림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모델한테 딜리트, 리무브 했다고 모델이 진짜 리무브 했나? 모르죠. 누구만이 할 수 있어? 모델만이 할 수 있죠. 모델이 하고 난 다음에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컨트롤러에서 모델.remove AA 한 다음에 그냥 뷰 렌더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은 누구만 한다? 모델만 알고, 모델은 자기가 정말 그런 일을 했으면 바깥에서 통보해 주는 거죠. 뭐로? 옵저버 패턴으로.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모델의 옵저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뷰를 만듭니다. MVC에서는 뷰도 컨트롤러가 만들어요. 뷰도 컨트롤러가 만든다. 그럼 뷰는 뭐 하는 애죠? 모델에 기반해서 렌더링을 처리하게 돼 있죠. 따라서 MVC에서는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MVC, MVP, MVVM의 모든 차이점은 다 여기서 발생해. 뭐에서 발생하냐면 뷰와 모델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역할 모델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으로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MVC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 무엇을 MVC라고 부르냐? 뷰가 모델을 알아요. 이게 바로 MVC야. 어떻게 하냐고? 컨트롤러가 뷰한테 모델을 줬어. 컨트롤러가 뷰한테 모델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뷰는 뭘 할 수 있다?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임을 다 갖게 돼요. 그럼 컨트롤러는 그림 그릴 때 관여 안 하겠네? 관여 안 해요. 모델을 만들어서 뷰를 만들고 이 두 사이 연결해주는 책임만 져. 그림은 모델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 다 뷰가 책임이란 말이야. 굉장히 팬시한 느낌이죠. 나중에 지옥이 펼쳐지지만 지금 그래요. 그래서 뷰는 어떤 책임을 갖고 뭘 뷰라고 부른다? 모델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녀석을 뷰라고 불러요. 그러면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면 원래는 뷰가 수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델에 기반해서 그림을 그리는 애가 뷰니까 원래는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면 옵저빙을 컨트롤러가 하는 게 아니라 뷰가 받는 게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보통은 이렇게 안 돼 있냐면 모델의 변화를 뷰가 수신해서 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보통은 못 그려요. 왜냐하면 뷰는 전체 공정 중에 일부만 그리게 돼 있어요. 컨트롤러가 전체 공정을 다 알고 있고 데이터의 후처리라든지 컨트롤러 상황을 더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추가 작업을 한 모델을 또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뷰가 그냥 수신해도 방법이 없어. 컨트롤 거쳐갔다 와야 되거든. 그래서 뷰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모델에 기반하여 그린다. 근데 뷰는 단지 그림만 그리지 않죠. 특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프론트엔드 스프링같이 서버에서 우리가 만들 경우에는요, 뷰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확 쏴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죠.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콜백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프론트엔드 뷰에서는 뷰를 그리고 나면 뷰에서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 처리를 뷰가 UI 단에서 받긴 해요. 그렇죠? 어떤 거 클릭 리스너든지 오버 리스너 얘가 받긴 하죠. 하지만 이 처리는 얘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위임한다? 다시 컨트롤러한테 위임해. 컨트롤러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뷰는 모델도 알고 컨트롤러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MVC에서 뷰는 모델과 컨트롤러 두 개 다 알고 있어요. 네? MVC에서는 뷰가 모델과 컨트롤러 다 알고 있다. 모델은 그림 그리려고 알고 있는 거고 컨트롤러 왜 알고 있다? 나의 인터랙션을 컨트롤러한테 위임하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컨트롤러에도 책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뷰한테 리액션이 오면 내가 처리해줘야 돼 라는 책임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 모델을 만들고 뷰를 만들고 모델의 옵저버가 되고 뷰의 리스너를 처리할 수 있게끔 다 얘가 받아줘야 되고, 그렇죠? 또한 뷰한테 모델 전달 책임도 있고, 이 5가지 책임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그럼 컨트롤러는 누가 만든 거야? 모델하고 뷰는 컨트롤러가 만들었단 말이지. 그럼 컨트롤러는 누가 만든 거야? 그렇죠? 이 컨트롤러 만드는 애를 주로 라우터라고 부르거나 앱이라고 부르거나
스프링에선 스프링 MVC라는 그 전체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얘가 바로 앱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애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익스프레스에서 앱, 뭐 여러 가지 웹 프로그램에서 앱이라고 부르는 애가 바로 얘다. 얘가 뭘 기반으로 여러 가지 라우팅 정보를 기반으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게 쭉 만들어져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러를 만드는 지침점이 필요하다. 우리 라우터 만들어봤죠? 기억나시죠? 2단 라우터 숙제로 나오고 막 이랬잖아. 2강 때 라우터 만들어봤잖아. 이 라우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MVC에는 이렇게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추상층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모델을 상황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서비스라는 애도 만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애들 만듭니다. 어쨌건 간에 보면 컨트롤러가 너무 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을 흔히 제왕적 컨트롤러 모델이라고 해요. MVC에는 컨트롤러가 거의 5번만 처리하는 애가 있어요. 5번만. 이 경우에는 누가 이걸 다 만들어주냐면 얘가 다 만들어요. 앱이. 컨트롤러는 딱 이것만 처리한단 말이지. 이 경우에는. 그렇게 약한 컨트롤러 기반에서는 얘가 권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뷰가 모델을 바로 수신할 수 있어요. 원래 제록스에서 발표했던 최초의 MVC 모델은 컨트롤러가 약한 모델이야. 근데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됐든 뭐가 됐든 주류를 이루고 있는 MVC 프레임워크는 전부 다 제왕적 컨트롤러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로 가르쳐드린 거예요. 왜 제왕적인지 아시겠죠? 이 번호를 봐. 컨트롤러에 달려있는 번호를 봐.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로 벌써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MVC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역할 분리가 되긴 했죠. 모델은 순수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 컨트롤러는 컨트롤링만 해. 뷰는 그림만 그려. 뭐 이렇게. 그렇죠? 깔끔해.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예쁜 컨트롤러 짤 수가 없어. 왜? 너무 할 일이 많아. 복잡한 거죠. 망해. 곧 망한단 말이지. 그래서 스프링 같은 거에 여러분들 SI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컨트롤러 상속받은 새로운 그 현장 컨트롤러를 누군가 만들어 놓죠. 거기 가면 메소드 훨씬 더 단순화됐고 이 정도 일 정도로 왕창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만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아, SI 안 가보셨나? 가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러, MVC 모델에서는 컨트롤러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너무 많은 책임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동네도 너무 어려워. 이 동네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흔히 뭐라고 부르죠? 서비스라고 부르는 애한테 가져와. 서비스야, 나 적당히 주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상속받은 컨트롤러가 이미 상황에 맞게 서비스한테 갖고 와서 모델 다 꽂아줘. 그 정도 아니야. 뷰도 다 만들고 뷰에 다 꽂는 거야. 다 끝나. 여러분들은 그냥 이 리스너만 만드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장 가보시면. 슬픈 사실이지만. 그래서 MVC 모델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뛰어난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뛰어나다 안 뛰어나를 떠나서 뭐다?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 복잡해. 그래서 컨트롤을 만들고 나면 메소드 하나의 길이가 막 4, 50줄, 100줄 이렇게 되는 게 흔해요. 이게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하죠? 이걸 또 코드별로 쪼개가지고 다른 클래스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클래스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스프링에서 여러분들 게시판 리스트 한번 보려면 클래스 막 20개씩 만들고 이러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물어보면 모델 뷰 컨트롤러 외에도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를 도와주는 클래스를 엄청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 로직이 커서. 이게 MVC 모델이 굉장히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안 쓰려고 그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가다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계속 중간 레이어를 계속 만들게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저는 오늘 실습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걸 할 거니까 해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MVC가 유명해진 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도 있겠죠. MVC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뛰어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럼 오늘 이 MVC를 만들어 볼 건데 모델부터 만들어 볼까요? 모델은 껌이지. 자, 아까 봤죠? 모델은 싱글톤을 지원합니다. 싱글톤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전역에서 공유되는 모델이라면 아무리 페이지가 전환돼도 똑같은 모델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싱글톤을 만들 수도 있고 이 화면에서만 쓰고 버릴 거면 싱글톤을 안 만들 테고 싱글톤 옵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델은 뭐다? 옵저빙을 지원해야 되니까 제가 뭐 상속받았죠? 셋 상속받았죠. 셋하면 뭐가 좋다? 중복 요소가 들어가지 않아. 배열 같은 거 하면 꼭 헬스라든 인클루드랑 중복 검사 해야 되잖아요. 셋으로 하면 그냥 밀어넣어. 무조건 애드로.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려고 셋을 상속받은 거예요. 셋을 상속받았는데 얘를 셋으로 쓰길 원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막아. 셋으로 못 쓰게 막은 거죠 제가. 셋처럼 쓰려고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 셋처럼 못 쓰니까 뭘 한다? 컨트롤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노티파이 하는 게 기본적인 옵저버 패턴이죠. 서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옵저버로 컨트롤러를 받아들여서 이스로 테스트한 거죠. 아니면 죽이고 더하고 딜리트하고 for each로 돌면서 쭉 얘의 liste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컨트롤러는 liste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습니다. 모델 되게 쉽죠? 이 모델의 부모예요. 그럼 이 모델로 진짜 모델을 만들어 볼까요? 상속받아서.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홈 화면에부터 들어가는 디테일 모델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의 게시 글을 의미하는 애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 게시글을 의미하니까 ID, 타이틀, 메모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슈퍼를 만들고 슈퍼한테 제가 인자를 안 보냈을까? 얘는 무조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인스턴스 만들어지고 타이틀 ID 메모 속성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하고 아이디하고 메모를 게터로 잡아주고 그렇죠? 안 어렵죠? 지금 보신 것처럼 모델은 뭐였다? 순수한 데이터 원형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뭘 제공하나요? 지금 옵저버 기능 외에는 그냥 타이틀 아이디 메모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만 갖고 있죠.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데이터 자체에 대한 기능만 갖고 있고 얘를 소유하고 있는 홈 모델이라는 애를 만들어 보죠. 얘가 바로 게시판 리스트가 될 녀석이에요. 그럼 얘는 생성자에서 싱글톤을 지원하고 있죠. 싱글톤으로 오면 싱글톤을 만들어 줄 건데 싱글톤을 만들고 리스트가 없는 경우에 리스트를 잡아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슈퍼에서 싱글톤을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상황에 이 자식의 생성자 상황은 뭘까요? 슈퍼가 리턴을 만약에 배열로 했어. 원래는 이 클래스인데 그럼 이때 이 줄부터 디스는 뭘까요? 배열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인스턴스가 디스일까요? 디스라는 건 동쪽으로 변하는 거야? 슈퍼에 갔다 오면? 아니야? 콘솔 글씨 좀 키워라. 컨트롤러 키우면 키워줄까? 글씨 좀 키워. 안 보이잖아.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클래스 A를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A. 컨스트럭터. 리턴 배열 대괄호 하고 그 밑에다가 클래스 B extend A 컨스트럭터 슈퍼 괄호 콘솔 로그 슈퍼 다음에 아니 슈퍼 다음에 어레이 점 is array 가로 열고 this 가로 닫고 한 번 더 닫아야지. 한 번 더 닫아. 밑에 가서 const 소문자 b는 new b. 자, true에 false예요. true죠. 왜 true일까요? 이게 바로 신기한 점인 거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ES6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슈퍼에 갔다 오면 디스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슈퍼에 갔다 오면 디스가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슈퍼에서 싱글톤 처리하면 자식이 받았을 때 이미 싱글톤이란 말이지 걔가.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ES6에 조금씩 너무 많이 안 알려져 있죠. ES6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건 다 표면적인 문법밖에 모르는 거고 의미도 잘 모르고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깊이 연구 안 하시면 모르는 거거든요. 문건도 별로 없고 자료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래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코드로 돌아가 보면 그거 그대로 두고 이러면 제가 이미 싱글톤으로 슈퍼에 갔다 왔으니까 싱글톤이 와 있겠죠. 싱글톤인 경우에는 아닌 경우는 그냥 자기 자신 디스겠지만 싱글톤인 경우에 갔다 온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그 싱글톤에 리스트를 설정한 적이 없으면 리스트에다 기본값 넣어준 거죠. 원래 여기 무슨 코드 들어가야 돼요? 네트워크에서 제이슨 받아와가지고 제이슨 파싱하고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제가 기본값 넣어준 것 뿐이에요. 한 번만 세팅하려고.
그래서 저 시점의 디스는 싱글톤인 경우에는 싱글톤이 디스가 돼 있을 테고 아닌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서 걔가 디스가 됐을 것이다. 스펙이 있어, 스펙에. 자, 그래서 홈 모델이 리스트가 될 수 있게 기본적인 디테일 모델들 5개를 소유하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다음. 그러면 이제 모델에 add를 더할 수도 있고 리무브를 할 수도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만들었는데 add는 안 쓸 거니까 잠깐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예제에서는 리무브를 보면 리무브를 하려면 id 값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리스트에 있는 배열을 돌면서 거기에 있는 모델의 id 값하고 비교해가지고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응? 이런 걸 처리할 때 sum이나 every를 쓸 수 있어요. 배열 메소드에 있는 sum이나 every를 쓸 수 있습니다. sum이나 every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루프를 끊을 수 있어. for each나 map이나 reduce는 루프 돌 때 중간에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sum이나 every 쓰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다. sum은 언제 빠져나온다? true를 리턴하는 순간 빠져나와. every는 false를 리턴하는 순간 빠져나와. 그 단어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sum은 뭐지? 누군가 한 놈이라도 true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true를 반환하는 순간 바로 튀어나오지. every는 모두 true가 아니면 싫어. 한 놈이라도 false를 리턴하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결과값은 true나 false로 무조건 수렴해요. 근데 이 람다에서 true C를 반환하면 true C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true false가 나와요. sum이나 every는 제가 중간에 1이나 문자열 KK나 이런 거 반환해도 무조건 true로 반환돼요. true false로 반환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리스트에 대해서 sum을 쓰고 있죠. 저 이거 해체까지 설명해야 될 필요 없지. 그렇죠? 디스의 언더 리스트가 리스트니까 리스트라는 이름 바꾼 것뿐이에요. 자, 리스트에 제가 sum을 때렸어. sum을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면 여기 첫 번째 인자가 값이 들어오고 두 번째 인자 인덱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 V가 바로 이 모델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델의 ID 값 있죠? 모델에 있는 ID하고 내가 인자로 받아온 ID하고 일치하면 여기서 저는 sum이니까 뭘 리턴하면 정지한다? true를 리턴하면 정지한단 말이죠. 오케이? true를 리턴하면 정지해. 그러면 여기서 스플라이스로 현재 i번째를 잘라내면 되는 거죠. 이게 리무브죠. 리무브고 true를 리턴했으니까 얘가 전체가 true가 되겠죠. 근데 여기 한 번도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겠죠. false면 어떻게 된 거야? 너 씨 없는 아이디 왜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에? 맨날 for each하고 몇 밖에 안 써보시는 거죠. reduce, sum, every 굉장히 쓰면 많아요. 궁극적으로 ES6 상황에서 배열 루프에 대해서는 for를 안 쓰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for while을 안 쓰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제가 해보면 수학적으로 보건데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go to 루프가 수학적으로 보건데 for 루프로 안 바뀌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제어 구문으로 if, for 이런 걸로. 얘도 마찬가지로 아마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안 바뀌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여러분들이 for 안 돌리잖아. 전 여러분들이 돌리는 그 for를 못 믿는단 말이지. 실수할 거라서. 얘는 안 돌리잖아.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 삭제됐으니까 제가 노티피케이션을 때리는 거죠. 그럼 얘를 수신하고 리스너한테 다 노티피케이션이 가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리스트 모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테일 모델도 만들고 리스트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죠? 아까 보면 모델은 의존성이 제로야. 아까 MVC 모델 제가 설명할 때 모델은 다른 놈이 참조하는 거지 모델 자체는 아무도 참조하지 않고 자기 사정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직이 굉장히 깨끗하죠. 홀로 고고한 녀석이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직 짜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모델로 로딩하고 그 다음에 뷰 만들 때는 뷰도 기억해야지 컨트롤러 만들 거 아니에요. 컨트롤러는 뷰하고 모델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뷰 만들 때는 뭘 알고 있어야 돼? 모델 컨트롤러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렇죠. 의존성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모델만 의존성이 없는 거지 나머지 다 의존성이 있습니다. 모델은 행복한 거죠. 모델만 하면 되니까 지금. 자,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외부에서 가져다 써야 되죠. 누구? 정확하게는 뷰가 가져다 써야 돼요. 뷰가 리스트 가져갈 때는 리스트에 4번 가져가면 되고요. 그렇죠? 특정한 ID 값을 주면 그 ID에 해당되는 레코드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죠. 이때도 그 ID를 찾아서 줄 때도 뭘 쓸 수 있다? sum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sum은 true, false밖에 반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바깥쪽에 스코프를 잡아봐 주면 됩니다. 여기 result라는 스코프를 제가 미리 바깥쪽에 잡아놨죠. 자유 변수로. 그러면 sum이 돌면서
id에 걸리면 리절트에 넣어주고 리절트 리턴하면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면 true가 된다고 그랬어요. true가 되면 뭐가 된 거다? 정상적으로 잘 리절트 값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펄스로 수정하면 야 씨 없는 거 왜 달라고 그래서 에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리턴하면 된다? 리절트 리턴하면 돼. 에? 다 돼? 알죠? 어떻게든 for하고 while 안 쓰려고 해보세요. 연습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여지껏 난 제어문만 계속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제어문이 안 좋은 이유는 2번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지. 안에 왜? if가 들어있으니까 조건식이 까다롭잖아. 그렇죠? 얘를 쓰면 조건식에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지. 얘가 보장하잖아. 엘레멘트를 제대로 순환해 줄 거라고 얘가 보장하잖아. 그렇죠? 인덱스도 다 보장해 주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 2개를 다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하나는 생세 글을 위한 거고 하나는 리스트용 모델 2개를 다 만들었죠. 모델 다 만들었으니까 다음으로 갈게요. 뷰. 컨트롤러는 모델 뷰 2개를 알아야 되니까 모델 알았으니까 이제 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뷰. 뷰의 기본은 매우 간단합니다. 컨트롤러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뷰도 싱글톤일 가능성이 높아요. 싱글톤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 컨트롤러 세팅하고 싱글톤일 때는 싱글톤으로 가고, 그렇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 렌더 해주고 이런 정도예요. 렌더에서는 모델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뷰가 싱글톤인 경우에 한 번만 생성할 건데 모델 그때 넣어주는 것보다는 렌더할 때 모델 들어온 편이 더 유리해서 인자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렌더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겠까 제가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 실제로 리스트를 그리는 뷰를 생각해 봅시다. 리스트를 그리는 뷰를 생각해 보면 렌더에서 그림을 그릴 텐데 모델로 뭐가 넘어오죠? 아까 리스트 모델에 넘어와야 되죠, 반드시. 그렇죠? 아니면 죽여. 내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까 죽여. 컨트롤러 제 거 안에 있으니까 꺼내면 되죠. 여기서 컨트롤러 만들어냈죠. 예, 컨트롤러 꺼내오고 컨트롤러 뭐에다 쓰려고? 이벤트 리스너에다 걸어주려고. 그렇죠? 이벤트 리스너 내가 처리 안 한다고 그랬잖아. 컨트롤러가 처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컨트롤러한테 이 위임하려고. 지금 2개의 역할 위임했죠.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 지울 때 리무브한테 위임하고 또 하나는 상세복이 들어갈 때 디테일한테 위임하려고 이 2가지를 메소드를 가져온 거죠. 컨트롤러가 어떤 화면을 그릴 때도 메소드가 발동하고 뷰의 액션에 반응할 때도 메소드가 반응할 거잖아요. 이 2개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구분하기 쉬우라고 여기다 달러 붙여준 거예요. 달러는 뭐에만 쓸 거다? 컨트롤러 메소드 중에 액션 리스너에만 달러를 제가 붙여줄 거예요. 구분하시라고. 응? 여러분 나름대로 구분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의 이 2개의 메소드로 뷰에 인터랙션이 반응할 거고 받아온 모델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릴 거죠. 그럼 제가 UL 하나 만들었고 UL에다가 모델 리스트를 맵으로 돌면서 쭉 어펜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펜드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맵에 들어온 부위가 디테일 모델이었죠. 디테일 모델. 그 디테일 모델에 들어가서 li 만들고 li 안에다가 a 태그 넣어서 타이틀 넣어주고 이벤트 리스너로 클릭하면 디테일로 옮겨가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옆에다가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X 버튼 해가지고 클릭하면 지우게끔 하는 li를 쭉 만들어서 UL에다 쭉 집어넣고 이 UL을 리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 UL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뷰를 보면 렌더를 호출하게 되면 모델을 베이스로 UL을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모델로부터 이 리스트 이거 가져와서 리스트 맵 돌면 얘가 맵이 도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V가 들어오면 V 값에 있는 타이틀하고 얘가 갖고 있는 타이틀하고 이 클릭하면 이 V 값에 있는 아이디를 넘겨가지고 디테일로 옮기거나 아니면 리무브를 하려고 하는 거죠. 뷰 안 어렵죠? 뷰는 쉬워요. 보통 그림 그리는 거니까. 또 이제 디테일로 갔으면 디테일 뷰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면이 2개니까 디테일 뷰도 필요합니다. 디테일 뷰를 보면 똑같이 컨트롤러 싱글톤 똑같고 얘가 받아들이는 모델은 디테일용 모델인 거죠. 아까는 리스트용 모델에서 이면 디테일용 모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섹션에다 그림을 그릴 건데 H2에다가 타이틀 그려주고 얘 메모라는 필드를 p 태그로 잡아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버튼 2개에서 딜리트하는 거랑 리스트로 돌아가는 거랑 하고 여기에 필요한 액션 리스너 여기 정의하고 있죠. 리무브 디테일 리무브용
그쵸? 디테일용 리무브 만들고 리스트로 돌아가는 리스트라는 메소드 만들었죠. 그쵸? 대충 이제 사양이 나왔어요. 얘가 필요한 필드들이 타이틀, 메모, 아이디니까 여기에 그만큼 게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MVC에서는 뷰가 모델 알고 있으니까 뭐가 나빠요? 모델이 데이터 모델링의 사정으로 필드가 수정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 있잖아요. 즉시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뷰에 즉시 영향을 끼쳐. 뷰가 모델과 커플링 돼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 우리 모두를 괴롭혀. 이게 MVC의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MVC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어서 모델이 바뀌는 순간 뷰가 다 고쳐져야 돼. 우리를 괴롭게 하죠. 이 괴로움 때문에 나머지 MVP와 MVVM이 나온 거예요. 뷰가 모델을 모르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바로 다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원래 MVC가 있었는데 MVC의 문제는 뷰가 모델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뷰가 모델을 모르게 하고 싶어. 뷰가 어떻게 하면 모델을 모르게 할까요? 첫 번째, 뷰가 모델을 모르게 하는 방법. 뭐지? 뷰가 모델을 모르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뷰가 자기의 모든 필드에 대해서 게터 세트를 제공해버려. 이러면 컨트롤러는 그냥 뷰를 바라보고 게터 세트만 호출하면 되죠. 뷰는 아예 모델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거야. 나의 기능을 게터 세트로 노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컨트롤러는 그 뷰에다가 게터 세터만 호출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MVP예요. MVP에서는 프레젠터라는 컨트롤러가 뷰를 바라보면 뷰에 게터 세터밖에 없어. 그러면 뷰에 어떤 화면을 받고 싶으면 세터 하면 되고 뷰에서 값 얻고 싶으면 게터를 호출하기만 하면 돼요. 뷰는 아예 모델을 모르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델파이 뭐 이런 애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MVP 시스템이. 대신에 뷰 하나 만들 때마다 엄청난 게터 세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뷰에 뭐가 바뀔 때마다 쓸 수 있는 게터 세터 엄청 만들어야 되잖아요. 코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애들은 왜 그렇게 하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만들어주거든. 자동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MVP를 안 쓰는 이유보다 그거 만들어주는 애가 없어서 그거 만들어주는 애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주는 툴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이거 써요. 그래서 MVP가 확 뜬 거야. 왜? 뷰가 모델을 몰라도 되니까. 그쵸? 프레젠터만 모델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MVP에서는 컨트롤러 역할 프레젠터라는 애가 하는데 얘만 모델을 알고 있고 이 모델을 해석해서 뷰에 게터 세터로 호출하게 돼 있다니까. 이러면 뷰가 모델을 몰라도 되니까 모델의 변화가 뷰에 영향을 안 끼치게 돼. 이걸 원하는 거죠. 이게 MVP 모델이에요. MVVM은 그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거 미친 짓이다. 뷰에 게터 세터를 다 만드는 건 자동화된 툴이 아니면 불가능해.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지? 이번에 뷰가 모델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짜 모델이 뷰를 알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둘이 바인딩해. 그러면 누가 주도적으로 이 가짜 모델이 주도적으로 뷰를 업데이트하려고 그러는 거야. 뷰와 상호작용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뷰가 모델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또 개입해야 돼요. 아까는 게터 세터를 막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지능적으로 뷰를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즉 결국엔 모델이 뷰를 알게 바꾸는 거죠. 아까까지는 뷰가 모델을 알았는데 지금은 모델이 뷰를 알게 만들면 뷰는 모델을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MVVM의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뷰는 모델을 모르는데 모델은 뷰를 컨트롤하죠? 앵귤러를 생각해 봅시다. 혹은 뷰JS를 생각해 봐요. 뭐가 있어요?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죠? 모델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뷰만의 어떤 설정이 있잖아요. 선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뷰만의 선언하고 있는 그 필드 이름을 생각해 보면 걔가 모델 이름인가요? 아니야. 뷰를 바꾸기 위한 이름일 뿐이지 모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뷰JS에서 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보낸 데이터, 그게 진짜 모델인가요? 아니야. 뭘 위한 모델이죠? 그 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 구조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 뷰 업데이트 하잖아요. 진짜 모델은 서버에서 받은 제이슨 객체인데 이거 가지고 뷰JS를 바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 뷰에 해당되는 키들로 다시 재정리한 객체를 만들어서 얘 가지고 뷰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 방금 제가 말했던 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재정리한 이 모델, 얘가 누구냐는 이게 바로 뷰 모델이에요. 이 뷰 모델이 뷰를 보고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해당 키에다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해주죠. 그래서 MVVM을 왜 쓰냐라고 물어보면 이 바인딩하는 엔진만 만들면 아까처럼 뷰마다 게터 세터를 미친듯이 만드는 작업이 없어지면서 뷰는 여전히 모델을 모르게 돼. 이래서 MVVM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들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들이 MVVM을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알아듣는 사람도 꽤 많네요. 자, 이 MVC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MVP하고 MVVM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각각의 특징도 알게 돼요. 그 MVP는 사람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할 짓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뷰를 업데이트할 때 컨트롤러인 프레젠터가 실제 모델이 있어야지 업데이트할 수 있나요? 아니죠. 메소드만 호출하면 막 업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뷰가 뒤에 컨트롤러가 없어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 심지어. 그렇죠? 프레젠터가 진짜 모델이 없어서 막 테스트가 돼. 그러니까 대부분 뭘 제공하죠? 비주얼 에디터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디터가 성립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비주얼 베이직 이 화면 만들면 화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화면 만들면 다 그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성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컨트롤러가 없어도 성립한단 말이지. 화면이 게터 세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주얼 에디팅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비주얼 에디터에서 마우스질을 해도 되게 유리해. 그렇죠? 이런 점이 좋은 거죠. 아이폰이 됐든 뭐가 됐든 대부분 이 방식을 쓰는데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스텀 뷰 만들어서 커스텀 뷰에 게터 세터를 막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만들죠? 컴포넌트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게터 세터들이 쭉 있고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만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 밑이 노가다가 들어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MVC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뷰를 만드는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한테? 뷰한테 맡기고 네가 모델 가지고 뷰 그려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작업량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모델이 변경되면 뷰가 왕창 갈아엎혀. 이게 기존의 MVC의 단점이었다는 거야. 나머지 패턴들은 이걸 보완하기 위한 패턴들이야 다. 구조적으로 MVC는 굉장히 깔끔한데 여기가 헬인 거죠. 여기가.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서버 쪽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인간들인데 REST API 같은 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데이터가 바뀌어도 뷰를 JSON으로 보내면 뷰를 만드는 로직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데이터를 그냥 JSON을 구워서 보내기만 하면 돼. 따라서 서버 쪽에서는 MVC를 쓰고 REST API를 사용하면 뷰가 만들어진 게 자동이니까 모델 따라서 뷰를 재갱신하는 그 작업이 없어져가지고 MVC가 갑자기 장점이 생긴 거죠. 여기가 원래 헬인데 서버에서는 JSON만 밀 거야. 모델 바뀌면 어때? JSON 구조만 달라서 내려갈 건데 이걸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REST API로 하자는 거야. 서버 애들은 무조건. 진짜 행복하거든. MVC를 써도 모델이 바뀌어도 뷰를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행복하거든.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MVC에서 뷰가 모델이 거의 확정이야. 이러면 MVC도 되게 유리하겠죠. 모델이 안 바뀌면 얼마나 살만해. 우리가 이 뷰 만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뷰를 250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다음날 모델의 필드 3개가 바뀌었는데 뭐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MVC가 굉장히 독인데 백본이 왜 퍼지다 망했겠어요? 그런 거지. 망하는데 서버에서는 이게 REST API로 넘어가면서 JSON만 리턴하면 되니까 뷰 로직이 없어. 아예 없어. 스프링 같은 경우에 그냥 JSON 객체가 바로 리턴돼. 알아서 JSON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REST API 같은 거나 혹은 웹서비스처럼 XML 리턴하는 형식에서는 MVC가 굉장히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어진 거죠. 뷰와 모델의 의존성이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자동화된 뷰를 만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던 프레임워크들은 MVC를 버리고 프론트엔드나 안드로이드가 됐든 iOS가 됐든 그거의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뷰하고 모델의 영향을 좀 디커플링 하려고. 그렇죠? 자, 이거를 회사로 비교해 봅시다. 모델의 변화는 뭘까요? 아니야. 이사님이 마음이 바뀐 거야. 이게 바로 모델의 변화예요. 그럼 이사님이 야, 우리 이번에 뭐뭐 해보자 이러면 사원들은 죽어나. 그렇죠? 사원들이 죽어나지 않게 하려면 뭐만이 답이죠? 중간에 부장이나 과장이 막아야 돼. 얘가 누구다? 얘가 컨트롤러야. 컨트롤러 프레젠터로 바꿨냐, 뷰 모델을 바꿨냐가 과장이 어떤 사람이 왔냐의 차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사가 안 바뀌잖아. 계속 지랄한단 말이야. 계속 바꾸고. 중간에 누가 왔냐에 따라서 사운드 개고생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 프레임워크들은 계속 이 과장 레벨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기 쉽죠? 그게 MVC. MVC에서는 어떤 과장이에요? 지금 이 컨트롤러 보니까 제왕적 컨트롤러인 주제에 뷰와 모델 사이에서는 중재를 전혀 안 해. 지는 권력이 엄청 많은데 할 일도 엄청 많고 바빠.
권한도 되게 많아. 근데 이사님이 얘기할 땐 침묵이야. 이거죠. 몰래 김이사가 그렇대. 니네들 다 오늘 다 남어. 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거야. 야, 오늘 전사 11시까지 야근이란다 라고만 통지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 이 건에 대해서는,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게 MVC 모델이에요. 이해가 되죠? MVC는 그게 문제다. 모델의 변화하면 죽을 것 같아. 전 직원이 다 죽을 것 같아. 모든 뷰가 다 갈려. 다 갈려. 다 갈려. 죽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을 봅시다. 이 쓸모없는 과장님을 보죠. 컨트롤러는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바인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 프레임워크들은 기본 바인딩이라는 걸 해주는 편이 많아요. 기본 바인딩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줘요. 베이직, 베이스, 뭐 이런 거, 루트 이런 거 이름 적어줘서 얘가 기본으로 반항하는데, 보통 저희가 컨트롤러를 클래스로 만들었다고 하면 얘가 화면 하나만 감당하면 너무 섭섭하지 않나요? 화면 하나당 클래스를 계속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 보통 클래스 하나에 메소드 하나가 화면 하나를 담당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클래스를 그룹 지어서 나 게시판 쪽은 게시판이란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뷰, 라이트, 에디트 이렇게 만들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좀 구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하나당 컨트롤러 만드는 거 너무 빡세단 말이지. 보통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하고 컨트롤러 클래스 하나에 메소드가 화면 하나를 감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리스트는 리스트라는 메소드가 필요하고 디테일은 디테일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 화면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홈 컨트롤러의 기본 메소드 화면을 보여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폴트 메소드 이름을 정하는 게 일반적인 컨트롤러 시스템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코드를 보여드릴 때 가상의 아카데믹한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스프링이라든지 유명한 뭐 익스프레스든 이런 데서 쓰는 코드들에 기반한 메소드를 보여드린 거예요. 보통 베이스라는 애들이나 디폴트나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홈의 기본 화면을 보여줘 이러면 얘가 가겠죠. 사전에 약속한단 말이죠. 자, 이 베이스 하는 일을 보면 아까 5가지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뷰를 만들고 뷰한테 컨트롤을 전달해줬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바인딩은 뷰가 컨트롤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아까 이벤트 클릭할 때 컨트롤한테 다시 재위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리무브라 골뱅이 그 달러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홈점 베이스를 호출하면 최종적으로는 뷰 렌더의 결과인 아까 리스트에서 UL 나왔죠? UL이 리턴 될 거예요. UL이 리턴 돼. 그럼 컨트롤러가 화면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는 고작해야 이거 호출해서 나오는 게 뭐다? UL밖에 안 나와. 뷰의 렌더 결과인 일부 섹션이 나올 뿐이야. 이거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건 더 위에는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앱이 하겠죠. 앱이. 컨트롤러 만드는 애는 앱이잖아요. 그럼 컨트롤러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애도 앱일 테고, 앱은 얘의 결과인 UL을 받아가지고 전체 화면을 구성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아까 얘가 사용하고 있는 홈 뷰를 보면, 홈 베이스 뷰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를 컨트롤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화면을 그리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액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름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달러를 붙여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뭐 CI라든지 라라벨이라든지 이런 PHP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익스프레스 이런 거 쓰면 엉망진창이죠. 컨트롤러에 메소드 이름이고 화면 이름이 다 들어가요. 미칠 것 같아요. 보통은 저는 권장해요. 이름 규칙을 두세요. 액션하고 그냥 화면을 처리하는 거하고 이름 규칙을 두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디테일. 디테일은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앱한테 나 디테일 화면으로 라우팅 해줘 라고 앱한테 요청하면 돼요. 우리가 화면이나 스테이지를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어플리케이션이 할 일이야. 그래서 앱한테 요청하면 끝나요. 앱아, 나 화면 좀 바꿔달라. 이렇게. 이걸로 라우팅 해줘. 그렇죠? 이게 디테일의 끝인 거고, 리무브는 아이디가 들어오면 모델 가져오면 되죠. 이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모델이죠. 제가 true 넣었으니까 둘 다 싱글톤이에요. 어? true 넣었잖아 여기. 싱글톤이잖아. 얘 둘 다. 얘가 얘야.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지. 얘가 얘야. 그러면 얘를 리무브하고 지금은 옵저버로 수신하지 않고 얘가 직접 리스트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원래 옵저버로 해야 되는데 옵저버는 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리스트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달러 리스트 디테일하고 비슷하게 생겼겠죠? 홈에 리스트를 다시 호출하게 됐죠. 홈에 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누구죠? 이 베이스니까 이 베이스가 다시 호출될 거예요.
다시 호출되면 화면을 다시 재갱신해서 다시 UL이 그려지겠죠. 갱신이 끝나 있는 모델 가지고. 모델 렌더 안 변해요. MVC에서도 모델 렌더야. 모델 렌더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디테일 화면을 보죠. 디테일 화면을 보면 디테일 뷰 만들고 그냥 모델 가서 이 모델의 get id를 하면 이게 디테일 모델이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디테일 뷰를 보면 디테일 뷰에서는 H2P1 이 모델을 다 그리고 얘가 요구하는 건 remove detail하고 리스트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리스트는 라우터한테 홈에 콜론 안 붙였죠. 이번에는 아까 콜론 디테일 했었는데 콜론 안 붙였잖아요. 이건 베이스로 간단 말이지. 리스트 붙인 거와 똑같이 베이스로 보낼 거야. 기본으로 보내줘 이렇게 요청하면 되고, remove 디테일에서는 아이디 보내가지고 지운 다음에 얘가 직접 또 리스트를 호출했죠. 지운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보내는 거예요. 디테일에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3번 화면인데 지웠으면 어디로 가야 돼? 리스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트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옵저버로 고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러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화면 두 개로 호스팅할 수 있고, 화면에 대해서는 뷰가 책임지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델이 책임지고, 뷰의 리액션은 누가? 컨트롤러가 책임지고, 아까 말한 역할이 그대로 다 일어나서 코드로 다 환원됐죠. 남은 건 앱입니다. 앱은요, 먼저 사용하는 코드 측부터 볼까요? 부모가 누군지를 앱이 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리니까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난 다음에 앱에다가 라우팅 테이블 다들 등록하시잖아요. 이 장에서 라우팅 테이블 등록합니다. 등록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왕창 등록한단 말이에요. 왕창 등록해. 그러면 홈이라는 도메인의 콜론 안에 디테일, 컴마, 리스트, 컴마, 뭐, 컴마 이렇게 쭉 여러 개를 등록한 게 일반적이고요. 뒤에다가 함수를 등록해놨죠. 왜 함수를 등록하냐면 바로 클래스를 주면 뉴 때릴 때 저희가 개입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물론 거의 개입하는 게 없긴 하지만 이것만 봐도 홈 컨트롤러를 뭘로? 싱글톤을 만들 거야. 이런 거 개입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려면 함수를 등록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라우팅 등록할 때 함수를 등록하는 게 더 일반적이야. 객체를 직접 등록하거나 클래스를 주는 게 아니라 함수를 줘야지만 여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만들어질 때. 그러고 나서 최초에 하는 일은 뭐다? 홈으로 라우팅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홈 화면이 딱 그려지면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MVC에서는 보통 앱을 통해서 라우팅을 통해서 장면을 전환해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컨트롤러가 그냥 자기 메소드 호출해서 전환할 수 없어요. 반드시 라우팅을 통해서만 전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앱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내가 이 화면 그리기 전에 뭐 해야지? 이 화면 그리기 전에 뭘 추가해놔야지? 무슨 짓을 해야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코드 짜면 되겠죠? 페어런트 잡아뒀고, 그렇죠? 테이블 맵으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익숙하죠? 키로 들어오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는 거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 함수가 키 먼저 콜론으로 스플릿 해가지고 앞에 컨트롤러 이름, 뒤에는 메소드 이름을 분리하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키에다가 이 함수를 잡아줘서 이 기본 생성자 등록해 준 거죠. 키 이름만 갖고 있는. 두 번째는 콜론 D가 기술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돼 있으면 땡땡으로, 있으면 그걸로 해서 여기에다가 스플릿 컴마 때리면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죠. 디테일, 뭐 리무브, 에디트 이렇게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기본 값이라는 개념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베이스로 호출해도 되게. 베이스를 하나 더 추가해줬고, 그러면 각각 돌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0번에다가 콜론 V 값 해가지고 쭉 해서 등록해주면 되는 거죠. 등록되고, 왜 V 값으로 됐지? 이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다음에 라우트 하는 거죠. 라우트 하는 거 보면 라우트에 패스가 들어오고, 이 패스에 맞춰서 인자가 들어오면 인자도 더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아이디 같은 거, 디테일 아이디 같은 거 들어온 거 다 이 인자로 넘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액션, 이 기본값이 여기 또 들어간 거죠. 액션 안 주면 내가 베이스로 볼래. 액션 어떻게 했다? 스플릿 콜론으로 자르면 액션하고 키하고 나눠지니까. 그래서 테이블한테 K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리턴하고 컨트롤러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아까 등록된 함수를 호출하면 컨트롤러가 나온단 말이지. 키를 가지고. 그렇지? 그럼 이 컨트롤러한테 뭘 해주면 된다? 지금 만들어진 저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에 해당 액션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인자와 함께. 그게 방금 일어난 일이야. 홈 컨트롤러 인스턴스의 베이스를 호출해준 거란 말이지, 얘가. 혹은 디테일이 오면 디테일을 호출해준 거란 말이지, 여기서.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셀렉트로 해가지고 페런트 셀렉트를 해가지고 여기 페런트 값으로 부모 얻어왔고 이 부모한테 이너 HTML 땡땡을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얘의 결과 이 컨트롤러 베이스 메소드의 호출 결과인 UA를 여기다 담아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라우팅 될 때마다 부모를 싹 비우고 컨트롤러의 호출 결과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앱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러가 화면을 갱신하거나 뷰가 모델을 수신해서 자기 자신을 갱신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반드시 앱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VC의 개념상으로는 뷰가 모델을 수신하면 좋지만 뷰가 모델을 수신해서 화면을 갱신할 수는 없다는 거지. 반드시 앱을 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 경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다 됐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홈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기본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과정, 기본 베이스라는 메소드 제가 설정한 과정이 나오는 거죠. 옵저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를 예제로 볼까요? 콘솔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엑스로 콘솔 치우면 되는 거죠. 아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였네. 여기 5개 보였죠? X 눌러볼까요? X 누르면 지워지겠죠? 지워지고 저 to도 4를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P 태그, H2 태그, 아까 우리가 만든 버튼 2개 여기서 딜리트하면 리스트로 보내주겠죠? 그렇죠? 다시 5로 가서 리스트로 가면 들어오겠죠? 컴퓨터 연락 빨리 그린다고 그랬어요. 모델 렌더를 의심하지 말아요. 연락 빨리 그려. 못 느껴요. 예. 이게 MVC죠. 이게 MVC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분산할 수 있다? 개별 뷰에 대한 로직과 개별 컨트롤러 모델에 대한 로직을 모델 뷰 컨트롤러 분산해서 코드가 원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있죠. if 어디 안 간다고. 그 코드는 원래 필요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안 가. 그 로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격리와 역할로 나눠가지고 코드의 수정이 제한된 요건 내에서만 일어나게끔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모델 뷰 컨트롤로 나눠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이슈를 3가지로 나눴고 각각의 수정이 각각에서만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뷰 같은 경우에는 모델 컨트롤 다 알고 있으니까 피곤해. 그렇죠? MVC의 약점은 뭐다? 뷰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피곤해. 컨트롤 건드려도 뷰를 건드려야 되고 모델 건드려도 뷰를 건드려야 돼. 어쨌든 간에 모델의 변화는 모델에 수정할 테고 컨트롤러의 변화는 컨트롤러에 수정할 테고 컨트롤러에 예를 들면 밸리데이션 로직을 더 추가했어. 그럼 컨트롤러에 수정하면 되고 뷰의 화면을 부트스트로 바꿀 거야. 아니면 뷰를 고치면 되고 이 기본은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MVC예요. 오늘 MVC만 할 거니까. 자 이제 옵저버를 적용할 건데 가보자. 모델에는 원래부터 옵저버가 있었죠. 이렇게 옵저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지껏 안 쓰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까와 달라진 점은 아까는 뷰 모델 만들고 이걸로 끝냈는데 지금은 저희가 모델의 디스를 옵저버로 등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 막 해쓰고 보고 다 필요 없죠. 셋이니까 등록했으면 중복 등록 안 돼요. if보다 이게 비용이 더 싸요. 그렇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을 쓰면 좋은 점이 원래는 if include n set이잖아요. 이게 다 비용이에요. 메소드 2번 호출하니까 얘가 더 빨라. 그렇죠? 셋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옵저버로 등록했고 두 번째로 여기도 디테일에서도 요 뷰 모델의 get id를 얻은 요 모델의 저를 또 옵저버로 등록했고 그렇죠? 요 모델에 제가 옵저버로 등록하고 여기서는 요 모델의 옵저버로 등록했고 그러면 여기 각각의 옵저버로 등록했으니까 리스트에서 리무브 누를 수 있잖아요. 리무브 누르면 여기서 뷰 모델에서 리무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무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옵저버를 타고 노티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얘가 그걸 리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얘는 리슨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리슨을 오버라이드 한 걸 보시면 리슨에 모델 자기 디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디스가 들어와. 아까 여기 보면 노티피케이션 할 때 디스를 보내준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 응? 그러면 여기서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놈이 노티피케이션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리스트용 모델이 들어왔다면 얘는 누구 거다? 얘 거죠. 그렇죠? 여기 리무브 때려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디테일에서 지운 거였으면 여기 디테일용 모델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걔를 수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글씨가 저 화면에서 보기엔 너무 작죠? 여기 좀 밑에 깔려도 적어보라고 제가 그냥 밑에도 깔고 쓰는데 원래는 제가 여기 3분 응선 이상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잘 파워포인트 만들 때 저게 있어가지고 믿고 했는데 저게 너무 작네요.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 리슨이라는 메소드가 핵심인 거예요. 모델이 들어오는데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분리를 해준 거죠. 제가 리스트에서 지었다면 그 모델 구독하고 있는 게 리스트용 모델이었기 때문에 리스트용 모델에서 뭘 해주면 된다? 다시 달러 리스트 해주면 되는 거죠. 리스트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디테일에서 사용했던 달러 리스트 그대로 해주면 돼요. 달러 리스트는 뭐 한다? 리스트 그냥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베이스 내가 호출할 수 없다는 거야. 누구한테 의뢰한다? 라우터한테 다시 그려달라고 그래야 돼. 반드시 라우터한테 다시 그려달라고 그래야 돼. 이 화면은 내가 갱신할 권력이 없는 거야. 라우터만이 있어.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화면 갱신하는 거죠. 라우터한테 인자인 아이디까지 보내주면서 디테일 화면으로 갱신해줘. 라우터한테 부탁해야 돼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실제로 리무브 아이디에서 모델을 리무브 했더니 리무브의 여파로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내가 리스너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슨이 발생했을 때 일로 들어와서 모델이 수신됐는데 이 모델이 뭐였다? 리스트용 모델이기 때문에 다시 리스트 그려달라는 요청에 수렴해서 리스트가 실제로 그려진 거야. 앱을 통해서. 이게 바로 객체가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양이죠. 심지어 이거는 누구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용 모델이 아니라 부모 쪽인 거죠. 부모하고 협력한 거죠. 지금. 객체가 몇 개 관여했어요? 앱 관여하고 홈 관여하고 리스트용 모델 관여하고 이 모델의 부모인 모델도 관여하는 거죠. 4개가 협력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좀 알겠죠? 이렇게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저 리스트가 호출된 거예요. 다음. 자, 이번엔 디테일 뷰를 먼저 보면요. 디테일 뷰. 제가 디테일 뷰를 수정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아까까지는 H2하고 P 태그로 그렸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벌써 인풋 태그, 텍스트 에어리어, 버튼도 하나 추가했죠. 모디파이, 에디트라고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얘네들을 고치고 에디트를 누르면 뭐가 바뀐다? 디테일의 값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주는 메소드도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에디트 디테일이라는 메소드가 컨트롤러에 하나 더 추가돼야 되고 얘가 받는 인자를 보면 아이디 받고 이 섹션에 있는 타이틀 주소서 걔의 밸류, 섹션에 있는 메모에 있는 밸류, 그렇죠? 메모 값하고 타이틀 값 보내주는 거죠. 3개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디, 메모, 타이틀 이렇게 3개 보내줍니다. 이 메소드가 하나 새로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디테일 화면에서 갱신도 할 수 있어. 이걸 베이스로 새로 생긴 디테일에서 디테일 달라진 점 요거 애드 컨트롤러 하는 거. 근데 요 메소드가 새로 생긴 거죠. 요 액션이 새로 생겼어요. MVC 용어에서 컨트롤러가 뷰용 리스너를 처리할 때 이거 부르는 용어가 액션이라고 쓰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iOS예요. iOS는 얘들 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는 핸들러라는 표현 많이 쓰고 리스너라는 표현도 써요. 온클릭 리스너라고 그러거든요. 핸들러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자바스크립트는 두 가지 다 씁니다. 핸들러라는 표현이 원래 공식적으로 있어요. 돔 레벨 2에서부터. 리스너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거 그냥 액션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 달러 붙은 것들은 이 디테일, 에디트 액션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3개 인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모델을 가져와서 모델한테 해줘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모델이 알아서 하겠지. 응? 모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면 여기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 똑같은 일이. 내가 모델에서 에디트를 했기 때문에 실제 모델이 에디트를 하게 되면 자기의 값을 갱신하고 노티피케이션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의 결과로 리슨에 들어오게 되고 이번에 리슨은 들어온 객체가 디테일용 모델이 들어와서 디테일용 모델은 최종적으로 디테일을 호출하게 되고 화면이 디테일이 재갱신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4개 정도의 객체가 협력하고 있죠. 그거 브라우저로.
두 번째 예제. 네. 자, 야, 이거 좀 쉬어봐. 이 두 번째 예제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4번으로. 이제 달라졌죠. 인풋하고 그걸로 바뀌었으니까 41 메모도 41로 고쳐. 뭐 아무렇게나 써. 상관없어. 41로 하라 또 다 41. 에디트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이 똑같은 거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그린 거죠. 모델 기반으로. 리스트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자, 맞잖아. MVC 처음 보면 위대하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위대함이 있어요. MVC 처음 보면. 야, 이거 벅지는데? 근데 이제 모델이 막 수정되면 이제 헬이 막 이 화면이 여러분 제가 딱 두 개밖에 안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상컨대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만 하면 무한히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앱이 화면이 20개로 돼 있으면 이거 쫙 만들고서 그냥 라우팅 테이블 연결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 모델 바뀌어봐. 이제 막 헬이 펼쳐지거든. 그거 전까지는 막 놀랍단 말이지. 이게 막 옵저빙 되고 뭐하고 해서 서로 연동되고 막 이거 보고 있으면 박수 치고 이러거든. 여러분 신기하죠 이거. 그렇죠? 투두 쓰리도 들어가서 딜리트. 아름답죠? 아, 이래요. 이게 MVC의 세계예요. 예외 없다. 왜? 모델 렌더밖에 없으니까. if가 없어. 그렇죠? 이게 MVC 쓰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MVC의 파워가 아니라 모델 렌더의 파워인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경우에 따른 if가 있나요? 없어요. 따라서 단위 테스트고 나발이고 원래 케이스가 없는 거야. 무조건 성공해. 실패했거나 성공밖에 없는 거죠. 그 로직이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앱이 굉장히 복잡해져도 안정화돼. 응? 지금만 해도 상호작용이 복잡했잖아요. 근데도 안정화되잖아. 모델 렌더밖에 안 하고 화면은 라우터가 다 그려주고. 라우터가 그리는 과정에 우리가 투명하게 개입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아무것도 개입 못해. 라우터야 그림 좀 그려줘밖에 못해. 나 이 화면이 필요해.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단지 MVC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다? 모델이 어느 정도의 컨텍스트를 갖고서 유지를 해야 되나? 이 화면 그릴 때마다 바뀌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거야? 뭐 이런 이 스코프 주기에 라이프 사이클 주기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이해가 필요하니까 중간에 어떤 모델은 길게 하고 어떤 모델은 짧게 하고 어떤 모델은 여기 구간만 가고 막 이러거든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서비스 레이어한테 요청하는 거야. 이 서비스 레이어가 어디까지 살아있는지를 다 관리하면서 적당한 인스턴스를 주게 하려고 모델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레이어한테 호출해요. 말이 서비스 레이어인 것도 이거 여러분 다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 각각의 요청 상황에 따라서 모델이 어디까지 유지되게 할지를 다 결정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도 만들게 되고 저것도 만들게 되고 뭐 모델의 변화도 수용하려면 중간에 또 대리 모델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만듭니다. 어쨌든 MVC 좋죠. 예. MVC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세상을 제패했어요. 한 번은. 예. 근데 화면이 더 복잡해지고 더 모델이 다양해지고 사용자 요구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이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MVC가 잘 돌아가다가 서비스가 너무 급변하고 항상 서비스를 추가하려다 보니까 MVC 구조로 만들었던 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아키텍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제록스 시절에는 잘 돌았단 말이지. 모델 변화도 별로 없고 한 번 뷰 만들면 오래 가고 화면 많이 찍어봤자 20개밖에 안 되고 그때는 살만했던 거죠. 예. 그러나 이게 화면이 뭐 2,000개가 넘어가고 3,000개가 넘어가는데 모델이 한 20개쯤 바뀌어 있고 뭐 이러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감당도 안 돼요. 여러분 화면 200개 갱신하실 자신 있어요? 갱신 못하잖아. 못하는 거죠. 예. 보통 재구축해요. 그 정도 바뀌면. 그러면 보통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얼마 만에 재구축하냐면 2, 3년 만에 또 재구축한단 말이야. 재구축하는 이유가 MVC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만들어 놓은 뷰가 감당이 안 되는 뷰가. 모델은 왜 바뀌었죠? 모델은 바뀌는 거지. 그 사이에 금융상품도 바뀌고 파생상품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모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감당하는 뷰가 이 갱신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MVC의 세계이죠. 영원히 순환되는 이 수익 구조의 세계. 영원한 발주의 세계. MVC. 왜 우리나라 다 스프링 MVC를 만들겠어?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SI에서 MVC를 만드는 이상은. 다른 애들도 이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델과 뷰를 디커플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뷰 모델과 모델의 디커플링이 성공한 건 아니잖아. 단지 뷰가 작업량이 막대하다는 사실에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구나. 여러분들이 개발 코드를 짜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전체 HTML 양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2%.
98% HTML의 그냥 스트링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쵸? CSS 플러스 HTML의 양이 98%잖아. 자바스크립트 코드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특히 짠 거는 라이브러리 말고 거의 되지도 않잖아. 그건 똑같아요. 전체 프로젝트에서 서버에 멋진 알고리즘을 썼어.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짰어. 뭐 난리를 쳤어. 다 합쳐서 뷰 코드까지 다 합쳐봤을 때 뷰가 아닌 코드 차지한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 10%. 어? 뛰어난 개발자들이 굉장한 알고리즘 짰어. 그래봤자 전체 코드 양으로 보면 5% 10%야. 뭐가 문제냐면 이 5% 10%가 변해서 95%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그 95%는 멤버스 200명 투입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뷰를. 왜냐하면 작업량 탭안은 다 뷰로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작업량 탭안은 다 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뭘 하고 싶지 않다? 뷰를 바꾸고 싶지 않아. 이게 결론이야. 우리는 웬만하면 뷰를 바꾸고 싶지 않아. 다른 거가 역할 분리가 되고 다른 거에 변화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뷰만은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이래서 MVC가 아닌 애들은 이 커플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해결한다? 어떻게 하면 뷰를 덜 건드릴까? 야, 이렇게라도 바꾸면 뷰를 이것만큼이라도 덜 건들지 않을까? 이게 요즘 프레임워크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뷰가 원래 작업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의존성은 뷰 모델만 가져. 프리젠터만 가져. 이래도 행복하다는 거야. 이래도. 뷰만 안 건드리면 어떻게 살 것 같아. 왜? 나머지 건드릴 거 5%밖에 안 되거든. 코드가. 5% 10%밖에 안 돼. 뷰만 안 건드리면 된단 말이지. 근데 MVC처럼 뷰가 모델을 알고 있으면 모델 건드리는 순간 막 작업량 40% 증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당 안 되는 거죠. 감당 안 되시죠? 여러분 프로젝트 다 망하잖아. 중간에 수정 들어오면. 그쵸? 알게 모르게 뷰가 모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핵심적인 과제는 뷰가 모델을 모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MVC가 이렇게 좋고 팬시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만들어 보면 팬시하고 특히 교과서적인 예제나 프로젝트 예제에서 보면 엄청 멋있어요. 멋있잖아. 저희 코드 몇 줄 쓰지도 않았죠. 저 이거 다 나열한다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써서 보기. 슬슬 내려가봐. 이 앱에서부터 슬슬 내려가봐. 싱글톤 요만큼. 테스트는 필요 없는 거고. 모델 요만큼. 컨트롤러 요만큼. 뷰 요만큼. 이거 기저베이스가 끝이야. 50줄? 이러면 이런 세상이 태어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그냥 화면마다 이거 찍고 다니면 만들어지는 거죠. 예. MVC가 거대한 프레임워크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저 50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이고 케이스도 없어져. 얼마나 팬시해. 아키텍처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서 뷰를 고치는 게 헬이니까 이걸 보완하는 뷰와 모델의 디커플링 프레임워크들을 계속 만드는 거다. 그래서 MVP는 아름다웠지만 ID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고 ID 도움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컴포넌트별로 getset을 만드는 그 거대한 클래스는 다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볼랜드가 MFC 같은 허접한 프레임워크에 왜 전지 아세요? MS가 OS 업데이트 할 때마다 지네 윈도우 컴포넌트를 막 비주얼 스튜디오에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볼랜드에서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네 인력으로. 대부분 이 생산성 ID 회사들 중에 망하는 이유는 거대한 컴포넌트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왜 리액트 쓰고 왜 앵귤러 쓰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아키텍처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죠. 실무적으로 뭐예요? 리액트 쓰면 그 스킨하고 그 컴포넌트 세트 되게 예쁘던데 뭐 이런 거잖아. 앵귤러 왜 써? 앵귤러에 머티리얼 그 스킨 쓰기 위해 쓰는 거잖아. 컴포넌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되죠? 구글 새끼들이 미친듯이 찍어내니까 뭐 이런 거잖아. 부트스트랩 왜 써? 부트스트랩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다 뷰 컴포넌트의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걔를 지배하는 애들이 이겨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MVP는 더군다나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MVP에서는 컴포넌트를 무지막지하게 만든 놈이 이긴단 말이지. 게터 세트 엄청 넣어가지고. 그래서 MVP는 우리 차원에서 할 것도 아니고 MVP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기도 하고 EXTJS MVP, 자바 스윙 MVP에 가깝긴 해요. 네. 자바 스윙 엄청나게 컴포넌트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망했어. 무거워, 느려. 그렇죠? MVP 기반 애들은 대부분 무겁고 느려. 실버라이트가 그러했고 스윙이 그러했고 자바 FX가 그랬고 다. 왜? 너무 많은 이 큰 크기로 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기 위해서. 뭐 때문에? MVP를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다 안 쓰게 되고 다시 가벼운 프레임 뭔가를 찾는 거죠. 템플릿 엔진을 찾거나 이렇게. 컴포넌트 다시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느려지니까. 여기서 질문이 있어. MFC는 왜 성공했지? C로 돼 있어서. 이 나쁜 새끼들이 윈도우 네이티브 코드에 집어넣어가지고 지네 것만 연락 빨라. 진짜예요. 뭐 이렇게 해서 볼랜드가 발린 거예요. 똑같이 짰는데 볼랜드 건 느리고 얘네 거 빨라. 윈도우 버전 업데이트 되면 볼랜드 거 갑자기 급 다 느려져. 그게 컴포넌트 시장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MVC로 계속 버티는 회사들도 있고요. MVP를 일부 자기네 도메인에서만 적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MVVM의 여러 가지 변형들을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MVP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가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는 MVVM을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MVVM 1시간만 한다 하더라도 짧진 않은 게 기본적으로 오늘 MV 계열의 아키텍처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MVVM은 여기서 뭐가 특징이다? 뷰가 모델을 모르게 하는 대신에 모델을 감싼 새로운 뷰용 모델을 만들어서 얘가 뷰를 컨트롤하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컨트롤한다? 직접 뷰를 컨트롤하지 않고 바인딩 엔진을 통해서 컨트롤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시간에 진행한 걸로 하고요. 오늘 좀